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1절 짧고 굵게 진문공 10일 쟁송중 숙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32년 4월 양우의 피신 중이던 위성공은 성복전쟁에서 초군이 진군에 대패하자 양우에 있는 것이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질 않아 결국 망명을 결심하였습니다. 위나라 국내에서도 자신의 친초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서 진나라의 성세를 틈타 자신을 몰아내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었던 거죠. 위성공은 비록 지난날 절교의 글을 성덕신에게 보냈지만 그것은 진문공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나의 본심이 아닌 것은 초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초나라가 진나라를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원전 632년 4월에 초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국경에서 초나라 사람들이 위성공을 보고 어리없는 자라고 비난하며 쫓아내자 위성공은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진나라로 갔습니다. 영유는 처음부터 어차피 망명할 것이라면 차라리 진나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위나라가 초나라와 가깝지만 성복전쟁에서 초나라가 패한 이상 초나라는 위나라의 울타리는 될 수 없다. 차라리 진나라로 가서 진목공에게 의존하라. 그래야 진문공도 위성공을 용서할 명분이 생긴다 라고 했으나 위성공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초나라로 갔다가 그렇게 망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632년 5월 천토회맹과 관련하여 위성공은 자기에게는 회맹에 참석하라는 진나라의 사자가 오지 않자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이에 영유는 잠시 숙무에게 군의를 선양하라. 숙무가 천토에 가서 어떻게든 진문공을 설득하여 그가 회맹에 참석하게 되면 이는 진문공이 위나라를 용서한다는 뜻이니 간접적으로 주공이 진문공의 용서를 받은 것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연후에 기회를 보아 보게 하자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위성공은 원래 의심이 많아 혹시 숙무가 군의를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영유의 계책에 반대할 만한 대안도 없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수락하고 신복 손념을 초구성에 보내어 영유의 계책대로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위나라에서 숙무는 형제간의 우애가 지극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손념은 위성공의 지시에 따라 촉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숙무를 만나 위성공의 뜻을 전하자 숙무는 이를 받아들이고 위성공의 보기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위성공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원은도 숙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성공의 오해를 살 것이라고 예단하고 자신을 믿으라는 뜻에서 자기 아들 원각을 인질처럼 손녀에게 딸려서 위성공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공족 중에서 경박하고 입이 가벼워 위성공의 신임을 받지 못한 청견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는 숙무와 잠시 군의를 선양받은 것을 이용하여 권세를 누리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견은 먼저 원헌에게 접근하여 군의 선양 사실을 공표하고 숙무를 정식 군의에 세워라. 그러면 그대는 재상이 되고 진나라도 기뻐할 것이다 라며 유혹하였습니다. 그러자 원헌은 천도로 가는 것도 오로지 주공을 포기시키려는 방편이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말라 라고 일침 청견은 무안해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청견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위성공의 보기 때 혹시라도 자기가 원헌에게 한 말을 원헌이 위성공에게 전하기라도 한다면 자기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고 느꼈던 거죠. 이에 청견은 전전긍긍하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혼자서 진나라로 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 목숨을 원헌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청견은 위성공에게 원헌은 이번 기회에 숙무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래야 자기도 영화를 누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원각을 보낸 것은 주공을 염탐하려는 것이다. 권력을 손에 쥐어주는데 그 누가 이를 놓으려고 하겠는가? 이는 삼첩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라며
위성공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숙무와 원혼을 모함하였습니다. 천견의 말에 대하여 위성공 곁에 있던 영유는 천견의 말을 믿지 마라. 비록 원혼이 권력을 탐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식을 주공에게 인질로 바치면서까지 탐할 자는 아니며 또 숙무가 원혼의 뜻대로 움직일 자는 아니지 않은가. 근거 없는 말에 휘둘려서 충신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으나 위성공은 영유의 말보다 오히려 천견의 말에 혹하여 천토 해맹에 자기 대신 참석하는 숙무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세작을 천토로 보냈습니다. 세작은 천토로 가서 숙무가 맹단 위로 올라가 다른 제후들과 함께 회맹하고 선맹하는 것을 보고 숙무를 감시하라는 자신의 임무는 끝이 났다고 단정하고 즉시 천토를 떠나 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세작은 천토를 빨리 떠나는 바람에 회맹이 끝난 뒤에 숙무와 원혼이 진문공에게 위성공을 보기시켜달라고 애걸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세작은 위성공에게 자신이 본 대로 천토에서 숙무가 다른 제후들과 인사하고 해맹한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성공이 자신의 보기건에 대하여 숙무가 아무 말이 없었느냐고 묻자 세작은 아예 언급도 없었다고 답하였습니다. 물론 자기가 천토를 빨리 떠난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죠. 위성공은 세작의 보고에 대로하였습니다. 숙무가 섭정하는 동안 군의를 자기 것으로 굳히려고 한다고 판단한 거였죠. 그러고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원각의 변명을 들을 것도 없이 영유의 극구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고 단숨에 원각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위성공은 그 순간에는 영유가 원혼의 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유의 식견은 천견보다도 못하다고 느꼈던 거죠.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원혼은 어처구니 없고 슬펐지만 아들의 죽음은 천명이다. 어찌 임금을 원망하랴 라며 결코 위성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나의 결백함이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벼슬을 떠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는가? 내가 사사로운 작은 원한 때문에 나라를 위한 큰일을 저버린다면 이는 신화된 도리가 아니다 라며 오히려 위성공의 보기를 탄원하는 글을 직접 써서 숙무 명의로 진문공에게 바쳤습니다. 한편 진문공은 위성공의 보기건을 두고 고민하다가 진목공의 선처 부탁도 있고 또 숙무의 탄원도 있어 기원전 632년 6월에 위성공의 기국과 보기를 승낙하였습니다. 숙무를 위성공 대신 위나라 제후로 세우고 싶었으나 그가 이렇듯 형의 보기를 탄원하니 숙무의 진심을 보아서라도 위성공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위성공의 보기가 승낙되자 숙무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원혼도 비록 자식을 잃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충심이 보상받았다고 기뻐하며 위성공의 보기를 서둘렀습니다. 위성공도 보기 소식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숙무 등을 의심한 것이 부끄러웠고 특히 원각을 죽인 일을 미안해하였습니다. 위성공의 보기 소식에 영유 등 진나라에서 위성공을 보필하던 신하들도 기뻐했는데 특히 청견은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물론 기쁘기는 했지만 위성공에게 다른 이들을 의심하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았던 그로서는 위성공의 보기는 어쩌면 그간 자신이 위성공에게 한 말들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남들처럼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천견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위성공이 복이 되는데 자신의 공은 거의 없는 데다가 공실 내에 자신의 세력 또한 없어서 위성공이 이렇게 복이 되면 자신은 고작 한직에 만족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성공의 최측근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성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였죠. 고작 한직을 차지하려고 그간 위성공 곁에서 이 관계를 쓴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자문하면서 말이죠. 청견은 이 관계의 달인답게 다시 위성공에게 숙무가 위성공의 보기를 서두르는 것이 수상하다. 숙무는 천토에서 다른 제후들과 인사하며 제후 행세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 자기 스스로 영화를 포기하겠는가? 이는 무언가 음모가 있다라며 속삭였습니다. 이에 위성공은 자기의 조속한 보기를 위하여 애쓰는 숙무의 진심도 모른 채 천견의 말에 혹하여 영유를 먼저 초고성에 보내어 숙무의 행동을 살피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영유는 위성공의 의심이 지나치다 싶었지만
군명을 어길 수는 없어서 초고성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숙무를 살폈는데 숙무는 정사를 보면서도 군인은 비워두고 조그만 자리에 앉았고 조속히 형을 복귀시키려고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영유는 숙무의 처신을 보고 탄복하였습니다. 이에 영유는 숙무와 위성공의 복위권을 상의하고 복위 날짜도 정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초구에 남아있는 신하들이 위성공이 복위할 경우 냉대받을 것을 우려하자 진나라로 따라간 자든 국내에 남은 자든 다같이 주공과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뭘 걱정하는가. 남은 자들이 없었다면 어찌 사직이 온전할 수 있었겠으며 따라간 자들이 없었다면 그 누가 임금을 보필했겠는가 라고 위로하며 결코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고서 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영유는 위성공에게 숙무를 칭찬하며 위성공의 복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위성공이 숙무를 믿으려고 하자 천견이 나서서 영유를 어떻게 믿느냐. 자기 군인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영유를 의심해 봐야 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유와 숙무가 음모를 꾸민다고 단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추호도 실수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흉계를 꾸민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한 복위 날짜보다 일찍 입성해야 한다라고 진언하였습니다. 청견은 잘못하다간 자기의 이간질이 탄로날까봐 크게 걱정하고 그렇게 위성공에게 진언했던 것입니다. 위성공은 청견의 말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좀스럽고 천박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의심해서 손해볼 것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의 군인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청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에 위성공은 복위 예정일보다 입국을 서둘렀습니다. 위성공은 숙무가 애써서 섭정의 자리를 사양하고 자기 복위를 위하여 서두른다는 영유의 보고가 믿기질 않았고 영유도 혹시 숙무편에 넘어간 것은 아닐까 의심했던 거였죠. 어떻든 자기 군인은 스스로 지켜야지 그 누구에게 의존할 것은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위성공이 예정일보다 입국을 서두르자 영유가 나서서 꼭 일찍 입국하겠다면 내가 위나라에 가서 다시 준비하겠다라며 위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에 청견은 위성공에게 영유가 왜 위나라에 먼저 가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속히 떠나자고 재촉하여 위성공도 서둘러 위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청견의 말대로 영유가 왜 먼저 위나라에 꼭 가야 하는지를 위성공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영유가 위성공보다 먼저 초구성에 가려고 했던 것은 초구성에 남아있는 신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들의 신뢰를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위성공이 복위하면 푸대접 받을 거라고 크게 걱정하는 그들 앞에 위성공이 예정일보다 앞서 예고도 없이 나타난다면 그들이 심하게 동요할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은 등 초구성의 신하들은 자신이 그들에게 한 약속, 즉 위성공이 보기에도 결코 푸대접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자신과 그들이 합의한 위성공의 복위에 대한 것들도 다 무효가 되었다고 느낄 거라고 걱정했던 거였죠. 영유는 위성공이 예정일보다 먼저 입국한다는 자체가 결국 자신이 위성공에게 불시당한 것을 드러내는 꼴이어서 초구성에 남아있는 신하들을 자극할 수 있고 입국 과정이나 복위 과정에 자칫 오해거리라도 생긴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 위성공이 일찍 입국한 것에 대한 보정 차원에서 자신이 위성공보다 먼저 초구성에 입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성공 일행이 초구성 앞에 도달했을 때 청견은 혹시 음모가 있을지 모르니 자기가 먼저 가서 음모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위성공보다 먼저 입성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위성공인 줄 알고 쫓아나온 숙무에게 활을 쏘아 죽여버렸습니다. 위성공과 숙무가 만나면 금방 자기의 이간책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숙무를 죽인 것이었죠. 이때 숙무는 머리를 감으려다가 위성공이 온다는 말에 너무나 기뻐서 푸른 머리를 움켜쥐고서 달려 나오다가 청견의 활을 맞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지요. 원은은 숙무가 피살되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도 위성공 일행이 죽였다고 하자 위성공을 저주하며 통곡한 후 결코 위성공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진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원은은 위성공이 복위하더라도 그간 섭정을 맡던 숙무의 존재가 부담스러워
몰래 죽이라고 지시했을 거라고 판단한 거였죠. 위성공은 초고성의 공궁에 입궁한 후 억울하여 눈을 감지 못하는 숙무의 시신을 보고 그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통곡하였습니다. 위성공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대성통곡한 것이었죠. 그런 후에 다른 나라로 달아나려던 청견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견은 태연스럽게 숙무를 죽인 것이 주공을 위한 일이지 어찌 나를 위한 일이겠는가. 주공이 차마 지시하지 못할 것을 알아서 행한 일인데 상은 못 줄 망정 어찌 벌을 내리는가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위성공은 뒤늦게나마 그간 숙무와 원혼을 모함하고 참소한 것은 청견의 이관계였음을 자각하고 그를 참소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숙무를 굴레로서 장사 지내니 민심은 어느 정도 수습되었습니다. 청견의 역할과 관련하여 동결국지 제41 내지 42회에서는 청견은 원혼에게 접근하여 숙무를 제호로 세우라고 충동질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위성공에게 가서 숙무가 원혼의 도움을 받아 군주가 되려고 한다고 모함하는 등 한마디로 위나라 공족들의 분란을 일으킨 악역 배우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국어에는 청견에 관한 기사는 아예 없고 위나라를 다룬 위강숙 세가에서는 위성공이 진나라의 가도 요청을 거절한 후 원혼의 공격을 받고 진나라로 달아났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위성공이 숙무에게 선양한 사실과 청견의 농간 등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좌전 노희공 28년조에서는 청견은 위성공이 보기할 때 대부 화중과 함께 선발대 즉 정구였고 위성공이 숙무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할 때 달아나다가 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견이 숙무를 죽였다는 설이 있지만 좌전 노희공 28년조의 기사만으로 본다면 첫째, 청견이 죽임을 당한 죄에 관한 기록이 없고 둘째, 위성공에게 원혼을 참소한 이는 청견이 아니라 어떤 자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셋째, 숙무를 활로 쏘아 죽인 자는 정구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청견이란 실명도 없을 뿐더러 전구에는 적어도 화중 및 휘하 부하들도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숙무를 죽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견은 다소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회차 열패결국지 팩트체크에서는 청견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묘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두 학자가 거지 몰골로 여행하던 중에 어느 고장의 부잣집을 찾아 하룻밤을 묵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부자는 두 학자의 옷차림을 보고는 내쫓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두 학자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 명성과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둘은 다시 여행하다가 지난날 자신들을 내쫓았던 부자가 사는 고장을 찾았습니다. 이때 부자는 둘의 훌륭한 복장에다 명성을 전해 듣고는 자청하여 둘에게 유숙을 제의하였습니다. 자기 집이 그 고장에서 제일 훌륭한 집이며 그 고장을 대표하여 손님을 유숙시키고 있다며 말이죠. 그러나 두 학자는 부자의 제의를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두 학자는 지난날 문명시절에 부자의 박대를 받은 바 있음을 토로하며 그대는 지금 우리들의 좋은 옷차림과 훌륭한 말을 보고 유숙을 허락한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마리의 말을 하룻밤 재워주시죠. 우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그때는 말도 없었으니 그대가 유숙을 허락한 것은 말을 보고 허락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였습니다. 겉만 보고 그 사람의 댐댐이를 단정하는 세평에 대한 경계와 교훈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치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